네, 대집행의 절차입니다. 대집행 절차. 우선 대집행 전이지만 어떤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뭐 철거 명령이라든지 철거하시오 이렇게. 그러면 이 자체는 대집행 절차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대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가. 그러면 이제 계고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계고. 실제로 상대방한테 계고서라는 것을 보내요. 계고서 해놓고 쭉 적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현재 철거를 스스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집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속히 자진해서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는 게 계고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일종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사정이 매우 위험하고 급박한 경우에는 이런 계고서를 생략할 수는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이 있는데 그거는 책을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계고서를 보냈으면 상대방이 이제라도 자진해서 철거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또 한 번 합니다. 네. 실제로 또 문서를 또 보내는 거죠. 대집행 영장.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적혀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몇 시. 그러니까 일시하고 그 다음에 담당자 누가 실제로 이제 대집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비용까지. 대집행을 하게 되면 얼마 걸릴 겁니다. 이건 추산액이죠. 이번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제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최후 통첩이에요. 근데 요 정해진 일시까지 이걸 끝내 안 하면 이제 실행하는 거지. 실제로 누가 아까 한다고 했죠, 실행을. 그러니까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제3자를 시켜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일종의 처분이에요. 근데 요거 실행하는 것 자체는 사실행위지. 이거 처분이라고 하기 좀 곤란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게 대개 경우는 실행이 그냥 한 반나절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저 철거를 해버리는데 혹시 어떠한 행위가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가는 행위가 있다 한다면 그때는 처분성을 인정할 여지가 약간은 있어요. 자, 일단 실행을 했으면 비용을 납부하라 라고 납부 명령을 내리죠. 요거 있죠. 아까 처음에 요거는 추산액이었는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정확한 비용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납부해야 돼요? 바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대집행 절차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처분이죠. 이렇게 하시고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봐야 되겠어요. 465페이지 첫 번째 계고. 계고는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최고는 이제 촉구한다는 거야. 촉구하고 동시에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성질은 바로 이게 처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판례가 나와요. 1차 계고, 2차 계고 나오죠? 사실은 저렇게 한 번만 계고해도 되는데 우리 일선 공무원들은 착하셔가지고 여러 번 2차, 3차 계고장을 보내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1차 계고만이 저렇게 처분이고 2차, 3차는 단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연장해 줘. 따라서 상대방이 이걸 다투고자 할 때는 1차, 제1차 계고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2, 3차에 대해서 다투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 계고는 문서로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다만 판례 하나 나오죠. 또 다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이 상대방이 계고서를 딱 받아봤을 때 도대체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저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이걸 상대방이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실제 사건은 이런 게 있었어요. 계고서에 보니까 그냥 56번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 이렇게만 써 있어. 근데 이 건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 정확히 명칭을 써줘야죠.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56번지에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러면 당연히 이 건물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정을 종합해서 알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요. 동그라미 2번. 계고처분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 계고서 보낼 때 몇 월 며칠까지 건물을 철거하라라고 돼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지. 그러니까 오늘 계고서 보내면서 당장 내일 아침까지 철거하라.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건 위법한 계고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계고를 할 당시에 이미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돼요. 충족되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뭐 그 대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대집행 의무를 대집행할 수 있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계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한다. 막 건물 자체가 지금 막 그 붕괴되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직접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467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단계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다. 이것은 직접 대집행할 시기, 파견하는 집행 책임자의 성명, 그리고 비용의 견적액, 이것들을 미리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돼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대집행을 실행하는 단계. 스스로 의무자가 할 행위를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그 다음에 제3자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괄호 2번 보니까 성질. 이 실행이라는 것은 과연 처분이냐? 처분이라고 한다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만 좀 사실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자, 거기 맨 마지막 줄. 대집행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는 소송의 소의 이익이 소멸해요. 그러니까 이걸 설사 처분이라 볼지라도, 실행을 처분이라 볼지라도 대집행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소송 제기와의 소용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네 번째로 이제 비용의 징수 절차가 나오지. 실제로 요한 비용액과 납기를 정해서 문서로서 납부를 명해야 됩니다. 자, 대집행에 대한 구제 468페이지. 행정심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저 처분이라고 써 있는 것들은 이제 행정심판으로서 그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 빨간색 처분인 경우는 또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안 된다고 했죠? 실행의 경우는 뭐 때문에? 소의 이익 문제 때문에. 그 괄호 2번에 소의 이익. 실행이 완료가 되면 더 이상 이걸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져 버려. 그때는 국가배상 청구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은데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하자의 승계라고 나오죠. 하자의 승계. 네. 하자의 승계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선행행위에 하자가 있었는데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때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자의 승계. 우리 판례가 일부 인정하는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할 때 서로 하자 승계를 인정하죠. 따라서 판례는 얘 지금 대집행 절차니까 이 안에서는 하자의 승계를 어때요? 인정하는 거지. 그런데 이거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 부과 절차 있지? 이런 철거 명령과 같은. 이거는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대. 그래서 하자의 승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 행정상 손해전보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위법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는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네. 47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는 행정상 강제징수다. 이 강제징수는 금전, 돈이에요, 돈. 금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공권력 행사다. 강제징수지.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 또는 과징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 뭐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 그럴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그 불이행자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빼앗아서 경매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공매시장에 내놔가지고 돈으로 바꿔버려. 그 다음에 돈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보면 이제 처음에 과세처분이 있었겠죠.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과세처분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걸 불이행하다 보니까 이른바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는데 그 강제징수 절차의 첫 번째가 바로 독촉입니다. 독촉장 보내요. 이제 독촉장 보내가지고. 근데 독촉장은요, 요 납부기한, 과세처분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죠? 10일이 지나면,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촉했는데도 돈을 여전히 안 내요? 그럼 그때 이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 이 압류를 한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처분을 금지시키는 행위다. 그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자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가가지고 막 가재도구에다가 압류 딱지를 막 붙이죠. 실제로 압류 딱지 붙였는데 그걸 풀어버리거나 하면 형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습니다. 강력하죠.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해? 그럼 드디어 이제 매각 절차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공매예요, 공매. 예, 이 물건을 입찰에 붙여버리는 거야. 입찰에 붙여가지고 얼마 이제 돈이 나오겠죠. 매각 절차 붙이면 얼마 이게죠. 이렇게 이제 현금으로 나온단 말이야, 현금. 그러면 이 물건을 판 돈인데 이거를 국가가 전부 가져가면 안 되고 국가는 이 중에서 이제 그 체납된 액수만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한테. 이것을 청산 절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청산 절차. 지금 475까지 청산 절차. 이게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 이거 어떻게 배분하는 거 아니? 어떻게 배분하냐 하면은 이제 이게 국세라고 한다면 국세 원본에다가 자 보겠습니다. 요게 만약에 1억 원이라고 해봐, 1억. 예. 세금을 체납한 원래의 국세가 이제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이제 배분을 해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처리를 하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리고 또 가산금 얼마 이렇게. 그리고도 뭐 남는 게 있죠. 이렇게 다 빼고도 뭔가 남아. 만약 2천만 원이 남지, 그럼 2천만 원은 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한테 이게 돌려주는 거다. 여기서 말이죠. 요 세 가지를 특히 이것을 체납 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촉은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됐고 우리는 책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체크를 하겠어요. 자, 47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 471페이지 아래 표가 나옵니다. 체납처분의 절차 첫 번째로 압류다. 이거는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켜서 의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칸 내려오면 압류 대상 재산이라고 있어요. 무엇을 압류할 수 있느냐? 의무자의 소유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성이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을 불문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압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이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체납자와 그 동거 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등은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이 동그라미 4번 압류할 때는 채권의 채무자와 재산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압류 방법 동그라미 2번 세무공무원은 압류 시 친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제시해야 되고, 자, 압류의 효력, 압류된 재산은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이 금지된다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적인 효력밖에 없어. 즉, 그 이전을 한 당사자끼리는 이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니까 그걸 이행을 해야 되지만 국가를 상대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473페이지 아래 매각 단계라고요. 이건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를 매각이라고 하고, 네, 이건 절차적인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474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공매의 법적 성격이에요. 요거 있죠, 요거. 공매의 법적 성격은 처분으로 봅니다. 판례가. 예전에는 뭐 인정 안 했는데 오늘날에는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매 과정에 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은 이 공매행위 자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하면 되는 것이야. 자, 475페이지에 가서 청산입니다. 청산. 네. 청산 돈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순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어쩐 좀 이상했는데. 자, 요게 보면 다시 적겠습니다. 순서가 일단 비용 처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든지 이제 비용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세의 그 본 원금 그리고 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이 먼저입니다. 1번, 2번, 3번. 요게 법이 개정됐어. 예전에는 비용이 1번, 가산금이 2번, 국세가 3번이었어요. 근데 이 국세 원본을 제하지 않고 자꾸 가산금부터 충당을 하게 되면 원본은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자꾸 이자가 계속 붙죠. 그럼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몸통에 해당하는 국세를 2번으로 올려놨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476페이지에 가면 맨 아래 이런 강제징수 절차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권리구제를 논할 수 있죠. 행정소송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공매 처분 절차마저도 다 처분이에요. 정리하면 독촉 처분이죠. 이것도 처분이지.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처분이라고 했죠. 이거 전부 다 처분이야. 그리고 하자승계도 또 문제가 됩니다. 하자승계는 그러니까 이 강제징수 절차 내부에서는 하자승계가 이루어져요. 또 다. 근데 얘하고 얘네들 사이에는 어때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자, 477페이지 봅니다. 477페이지에 이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특징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어. 이 시점에. 그럼 일단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가령 뭐 1,000만 원 강제금 부과했어. 근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이행을 안 해? 그렇게 되면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이게 계속 부과가 가능해요. 그럼 이것이 이 이행강제금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예요. 건축법에는 6개월 만인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하죠. 그러면 6개월 만에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그래요. 이제 어느 순간에 만약에 요 때쯤 돼가지고 이행을 하죠. 이행을 하면 더 이상 이제 부과를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행을 했으니까 부과하면 안 되는데, 다만 요거를 만약에 납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계속 납부를 안 할 수 있죠. 막 나는 돈이 없다, 못 내겠다 이렇게 막 버티고 있는 사람이죠.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역시 어때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설사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행하기 전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것도 책에서 좀 보면 이행강제금의 대상, 대체적으로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뭐 대집행 제도가 있었잖아. 이 대집행하기에 좀 곤란한 그런 경우에 사용하려고 한 게 이행강제금 제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대집행은 대집행대로 할 수 있고 별도로 또 이행강제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밑에 판례학습 밑줄 친 부분 있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 제도의 법적 근거는 일반법은 없어. 이게 개별법에 따라서 합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뭐 건축법, 농지법, 주차장법, 5개의 광고물법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요게 가능합니다. 자, 법적 근거가 있어. 복습해 볼까요? 이 대집행법의 법적 근거는 뭐냐 하면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 그 다음 요거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근데 요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이 있는 것이에요. 자, 478페이지 아래 이행강제금의 특징 나오는데 행정벌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잘못했어, 불행했어. 그러면 이것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니까 행정벌을 가할 수도 있어요. 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하더라도 이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행정벌은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그 다음에 괄호 2번 일심전속성. 요거는 그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를 갖게 되는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것이에요. 이건 상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속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러면 분명히 상속자가 나오는데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위법한 행위를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새로운 상속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위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라는 말. 원래 이거는 이중처벌 금지라는 뜻이에요. 일사부재리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 반복해서 부과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그 예외로서 그 성질상 반복해서 계속 부과합니다. 이행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괄호 4번 이건 행정행위죠. 처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있어. 건축법의 예가 거기 보여지죠. 네. 계고서를 미리 보내야 돼요. 계고서를 보낸 다음에 자, 문서로 하는 거죠. 자, 맨 아래에 권리보호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법은 농지법 같은 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요. 법원은 비동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에 준해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비동사건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농지법과 같은 이러한 조문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 일반 행정처분 절차로 가서 다음 페이지 가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이제 건축법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 쟁송으로 갑니다. 자, 이행강제금 했고 제5장 직접강제죠. 직접강제. 직접강제 개념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접 신체,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역시 자, 이건 법적 근거가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 있습니다. 480페이지 맨 아래 나오죠. 공중위생관리법, 도로법, 학원설립운영법, 식품위생법 이렇게 개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직접 강제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출제된 게 뭐 딱 한 가지 종류로만 출제돼요. 뭐냐면 이 직접 강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 실제 사례를 막 물어봅니다. 뭐 학원이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학원 자체를 폐쇄시킬 수 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은 바로 직접 강제가 되는 겁니다. 또는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입국을 해서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 출국을 안 하고 있어. 그럼 강제로 잡아다가 배에다 태워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강제 송환시켜버리지. 이런 거 뭐냐 하면 직접 강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른바 강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강제 집행. 그 강제 집행의 형제 개념이 뭐였죠? 형제 개념이 바로 즉시 강제죠. 차이점은 강제 집행은 의무를 먼저 부과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고, 즉시 강제는 뭐 위험이 목전에 급박했기 때문에 미처 의무를 부과할 겨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즉시 강제입니다. 그렇게 잘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다음 중 즉시 강제를 찾아보라 막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483페이지 맨 아래 나오는 거 있지? 요 표. 네, 여기에 나와 있느냐, 요걸 보고 이제 골라내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다음 중 즉시 강제를 다 찾아봐라.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죠. 시점법적 근거 역시. 넘어가겠습니다. 이 484페이지 가면 484페이지에 뭐 즉시강제 한계라도 표가 나오죠. 이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이제 장애가 급박해이죠. 왜냐하면 즉시강제는 어떤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소극 목적성, 질서 유지를 위한 소극 목적이지 공공복리를 위한 적극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보충성, 최후의 수단으로 하라는 얘기죠. 비례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만 즉시강제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절차법적 한계를 지켜야 되고요. 485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행정상 즉시강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만일 즉시강제가 적법하다고 한다면 손실보상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입증하기가 어렵죠. 다음 페이지 가면 만일 즉시강제가 위법하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괄호 2번 손해배상. 그리고 즉시강제가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원래 즉시라는 표현 자체는 바로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혹시 즉시강제가 뭐 길게 간다,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대개 이제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바로 이제 완료가 되므로. 따라서 그때는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예요.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자력구제할 수가 있고 기타 등등 나와 있습니다. 자, 487페이지로 하는 거예요. 행정조사. 행정조사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행정작용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처분을 하려고 할 때, 조사를 한다 이거죠. 네, 이건 뭔가 하니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요거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한다 이거지.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처분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한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행정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행정조사를 공무원이 그냥 마음대로 절차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국민들은 굉장히 생활하느라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행정조사 활동마저도 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필요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몇 년 전에 바로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시험은 바로 이런 기본법의 내용을 이제 막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공부해야죠. 다른 개념들하고 이제 비교하시면 되겠고, 488페이지 봅니다. 488페이지의 맨 아래 보면 근거 나오죠. 행정조사의 근거. 실정법적 근거가 있더라. 일반법으로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고, 오른쪽 페이지 아래 가면 개별법으로서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소방기본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들어가 보면요, 무슨 소방특별조사 같은 걸 할 수 있어. 거기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어떤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시설 관리 주체에게 그 시설 개선 명령 조치를 막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위에 보면 489페이지에 박스가 하나 나오죠. 적용 배제 사항이다. 적용 배제 사항. 특별한 절차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조사기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와 관련된 거, 병역법, 그다음에 정보공개법 아까 했잖아요, 따로 근로기준법, 조세형사행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행정조사의 한계 489페이지 맨 아래에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게 역시 비례 원칙이에요. 행정조사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괄호 2번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해서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막 동시에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다시요. 따로따로 나와서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괄호 3번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봤듯이 무슨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지 조사 결과 위법한 행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단속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자, 밑으로 와서 490페이지 아래 절차법상 한계가 있어요. 강제조사 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학설적으로 대립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우리 법률에 나오는 얘기만 하면 491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 증표의 제시가 있다 이거죠. 현장 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됩니다. 네, 권한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조문은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시간적 한계, 현장 조사, 특히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조사가 있어요. 현장 조사는 야간 시간은 하지 못합니다. 즉 해가 진 후에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안 된다 이거야.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그리고 사무실에 또는 영업장의 운영 시간이 야간인 경우에는 나갈 수밖에 없죠.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학설적인 문제니까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네. 자, 넘어갑니다. 괄호 2번 임의조사도 가능해요. 임의조사. 이거는 상대방이 협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92페이지에 이제 조사의 대상 방법 나옵니다. 조사계획 수립. 연도별로 행정기관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미리 밝혀서 미리 수립해서 국무조정실장에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미리 정해서.
그리고 괄호 2번 조사의 주기는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도록. 국민 입장에서는 야 다음 한 2주쯤 후면은 또 정기조사 나오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괄호 3번의 조사 대상.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방법, 조사의 방법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조사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 조사만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493페이지에 위에 보듯이 출석 요구할 수 있어요. 뭐 나오시오. 그 다음에 진술하시오. 진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시오. 보고 요구. 자료 제출하시오. 자료 제출 요구. 그 다음에 현장 조사도 있고 시료 채취라고 나오죠. 샘플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샘플 채취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등을 영치한다. 영치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을 소유자로부터 떼서 일정기관에 행정기관에 갖다 놓는 거. 이걸 영치라고 합니다. 괄호 2번은요. 자료 제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괄호 3번은 아까 했듯이 공동조사입니다. 유사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다. 그러면 이 복수의 부서들은, 기관들은 동시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 괄호 4번 중복조사 제한. 이거는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저께 구청에서 나와서 했는데 나중에 시청에 나와가지고 또 동일한 사안을 또 조사하면 안 되고 중복조사 제한입니다. 자, 494페이지 아래에 보면 행정조사 실시 절차가 나와요. 절차. 나중에 이런 거는 이제 2차 시험에서 뭐 설명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조사 실시. 실제로 냈네요. 자, 이제 보니까 제가 작년에 2차 강의하면서 분명히 요걸 가지고 다루었는데 수업 시간에 실제로 여기 나왔어요. 지금 작년에 20점짜리인가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조사를 연기 신청하는 거. 자, 행정조사는요.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 7일 찾아보세요. 중간쯤에 나오죠? 7일입니다. 7일. 7일 전까지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요. 서면으로. 우리가 다음 주 언제 우리가 나갑니다. 조사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통지받은 사람은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조사를 받을 수 없을 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해서 보충조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자발적인 협조 넘어갑니다. 추가조사 전문가 참여할 수 있고 녹음 녹화할 수도 있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오른쪽 페이지 8번에 조사 결과 통지라고 나오죠. 여기도 7일 있죠. 7일. 자, 그럼 7일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통지할 때도 7일 전에 하는 것이고 이때 조사 결과 통지도 역시 7일 이내에 빨리 해줘야 돼요. 자, 기타 오른쪽 페이지 아래 보면 자율 신고 제도가 있다. 스스로 이걸 신고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뭔가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됐네요. 그 다음에 496페이지 아래 보면 이제 또 권리구제 나오잖아요. 행정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보시면 행정조사 자체가 이게 만약에 위법하다. 요게. 그러면 이게 선행행위가 돼서 후행행위가 있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요즘. 선행행위가 위법하니까 이것도 후행행위도 위법하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학설이 대립합니다. 정확한 판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판례 하나 있긴 있는데 여기 오른쪽 페이지 위에 나오죠. 요건 뭐 그 조세 경정 처분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관한 판례고 일반적으로 저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데 판례는 없는 것 같아요. 학설이 대립합니다. 적극설, 소극설, 전추동설. 소극설 같은 경우는 행정조사와 행정작용은 결국은 별개의 행위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타
이제 행정조사가 위법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적법한 경우는 손실보상,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겠고. 자, 498페이지로 갑니다. 498페이지에 이제 기타 실효성 확보 수단 해가지고 여기에 일단 가산세와 가산금 나오죠. 한 글자만 다른데, 한 글자만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 납세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액이 적혀 있는데, 납 기한 내에 내면 얼마고, 기한 후에 내면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대개 이제 빨간 글씨로 여기는 이제 5만 원이면 기한 후에는 5만 1,0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겠죠? 그럼 1,000원이 더 붙었잖아. 이거보다 그 1,000원 더 붙은 게 바로 가산금입니다. 납부 기한을 어겼을 때 이게 이자 형식으로 붙어 나가는 게 가산금. 가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성실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달에 이건 신고 방식으로 부과돼요. 왜냐하면 국가는 각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는 1년 동안에 얼마를 벌었다 이거 신고하도록 되는데, 만약에 불성실하게 신고해서 나중에 걸리죠? 그렇게 되면 부과하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렇게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징금인데 499페이지 아래 과징금 나오죠. 과징금. 과징금은 원래 처음 과징금이 생겨났을 때는 우리나라도 1991년인가 처음 과징금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원래 본래적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사업자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 그럼 이것을 환수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변형적 과징금 제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민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예를 들면 통신회사 같은 경우에 이 통신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통신사의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면 정작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죠. 휴대폰에 가입되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통신사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변형적 과징금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500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제? 과징금의 유형 잘 아시고요. 그리고 자, 법적 성질 500페이지에 중간 법적 성질. 이건 처분이죠. 과징금 내라 하는 하명입니다. 하명. 따라서 나중에 항고쟁송으로 가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500페이지 아래 재량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 재량.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 처분할 것인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얼마를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이거는 행정기관의 재량입니다. 재량. 그래서 이제 부과한다는 거죠. 501페이지에 가면 위에 병과 가능성 나오지. 과징금은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벌과 같이 부과해도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야. 이게 이중처벌 아닙니다. 똑같이 동그라미 2번처럼 영업정지 처분과 똑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돼요. 다음 페이지 가면 502페이지 보세요. 괄호 4번 징수 됐죠. 아까 우리 이행강제금은 상속 안 된다고 했어요. 일신전속정인데 요건 다릅니다. 과징금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죠. 괄호 5번에 구제에 나왔는데 과징금은요 행정처분이라고 기억하세요. 행정처분을 받은 거야.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뭐 지나치게 많다든지 과징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든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왜냐? 처분이기 때문에.
거기 행정쟁송 절차라고 나왔잖아요. 행정쟁송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과징금을 이미 냈어. 네, 과징금 냈어. 그럼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한 것이 이제 과징금이었고요. 지금 실효성 확보 수단 거의 조금 몇 개 안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나머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